네, 여러분 압축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단원 나가고 있죠? 6단원은 20문제 중에서 5문제에서 6문제나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원이다. 그리고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단원 이름들 눈으로 한번 좀 읽혀주시고요. 바로바로 넘어가고, 오늘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패스 딱지를 붙여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 분류 중에 우리 지금 항고소송, 그렇죠? 항고소송 안에서도 취소소송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요건 중에서 오늘은 소외 이익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많지만 그 중에서 나오는 애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376페이지이고요. 소외 이익이란 말 그대로 소송을 통해서 네가 얻을 이익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내용을 이렇게 좀 어렵게 말을 하고 있고요.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 우리 12조를 보면 앞에 문장 뒤에 문장에 있으면 이게 전단, 후단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제 이게 원고 적격을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전단이라면, 이 밑에가 이제 원고 적격의 전단, 밑에 후단입니다만은 이 후단 자체의 내용이 바로 협의의 소외 이익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면 소외 이익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소멸이 됐다면 원래는 소외 이익이 없겠죠. 이미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처분 자체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그럴 때는 소외 이익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 후단 내용에 들어있어서 이게 바로 협의에, 좁게 봤을 때 협의, 광의, 협의 할 때 그 협의입니다. 협의의 소외 이익으로 이론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어야 되지, 그 반대 개념인 단순한 사실상 경제적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소외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알 내용이고요. 당연히 소외 이익도 적법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외 이익이 없는데 소송을 제기했다, 각하가 되고요. 3심까지도 계속 존속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고 적격과 또 대상 적격도 당연히 필요하죠. 대상 적격이나 원고 적격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법 요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재정권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 원고 적격과 대상 적격이 인정되면은 일단 소외 이익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본 것처럼. 하지만 이제 뒤에 우리가 배울 내용들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소외 이익이 없다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거고요. 이런 경우는 소외 이익이 없지만 아까 우리 그 후단 내용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외적으로 아까 우리 회복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외 이익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우리 그 후단 내용의 그 하나하나 문장들, 단어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처분의 효력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다퉈봤자 의미가 있냐? 없다라는 거죠. 일단 원칙은 그럴 때는 소외 이익이 없다라는 게 이겁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데 소를 일단 제기를 했어요. 하지만 처분이 취소나 철회가 돼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내가 처분 자체가 이제 불이익한 처분이겠죠. 불이익한 처분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간에 처분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해서 더 이상 불이익하지 않아요. 그럼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일단 원칙이죠. 예외가 중요하긴 합니다. 자,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하면 소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에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는데 그걸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갑자기 행정청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그 처분 자체를 직권으로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취소했으면 되는데 동시에 다른 내용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직권 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으로 재처분을 했어요. 즉 기존에 있던 나에게 불이익한 처분과 또 다른 이유로 또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뒤에 내려진 처분,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었다면 1번은 없어졌죠.
그리고 2번을 다시 내렸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뭘 갖고 다퉈라? 2번을 가지고 다퉈라. 그렇기 때문에 당초 1번을 가지고 다퉜던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내용이 이 판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취소 소송 중에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 재결. 재결이라는 건 행정심판의 결정이죠. 행정심판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행정심판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졌다. 그럼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서 기존에 나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은 중간에 소의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취하거나 아니면 각하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다른 처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처분이 없어졌을 때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서 본 거는 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뀌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판례가 어떤 목차에 해당하는지를 항상 보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지 더 공부가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 직위 해제 처분이 있는데 새로운 사유에 기해서 직위 해제 처분이 있었다. 그 말은 원래 직위 해제 처분이 있었는데 그게 A라는 이유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갑자기 중간에 B라는 이유로 직위 해제 처분이 바뀌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는 그 이전에 A를 이유로 한 직위 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겠죠. 왜냐? 이 A를 이유로 직위 해제 처분을 한 걸 B로 바꿨으니까 결론적으로는 B로 인한 직위 해제 처분만을 다투면 되지 그 전에 거는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최초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가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좀 깎아줬습니다. 그럼 깎아준 것만 가지고 취소소송 제기하면 되겠죠. 왜냐? 실질적으로 내가 낼 돈은 깎아진 다음에 내야 될 돈이니까. 근데 굳이 깎아지지도 않은 그 나머지 100만 원에서 70만 원 깎아줬는데 30만 원 깎아줬죠? 그럼 그 30만 원 가지고 취소소송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 그건 이미 나도 안 내도 되니까.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건설 허가 처분이 내려졌다. 즉 부지 사전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건설 허가도 받는 게 순서겠죠. 근데 내가 부지 사전 승인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최종적인 목적인 건설 허가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인 그 건설 허가 처분을 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지 그 전에 부지사전 승인 처분을 다퉈봤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속 중에 역시나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뒤에 실질적으로 구성 승인을 받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뭘 위해서 받은 거예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받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다가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내려졌다면 결론적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처분 끝판왕인 조합설립 인가를 가지고 다투야지 그 전에 걸 갖고 다툴 필요는 없어져 버린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부강이죠. 합부강이는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처분의 기간이 경과돼서 그 처분 자체가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졌을 때에도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내용들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한 달을 받았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이 판례는 뒤에 판례를 먼저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방금 봤던 거는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보고 이런 애들이 시험이 더 잘 나옵니다. 자, 방금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갔지만 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그 전과라긴 좀 그렇고 그 전력이 나중에 내가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과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3개월이야 라고 이렇게 가중적으로 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미 내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의해서 1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소의 이익을 인정해 주겠다. 그게 바로 가중적 제재 규정이 있을 때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포인트는 또 뒤에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전과나 전력이 있으면 나중에 두 번째 걸렸을 때는 가중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인정되겠지. 근데 그 규정 자체가 시행규칙에 있다 하더라도, 원래 시행규칙 자체는 법규성이 없잖아요. 내부적인 사무 처리 기준이니까. 근데 시행규칙에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소의 이익은 반드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돌아와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원래 가중 요건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방금 우리 본 것처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이미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전과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 1년간 것만 봐가지고 그 최근 1년 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라면, 그런 전력이 있다면 가중 요건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 받은 연도가 2000년이라고 봅시다. 2000년 1월 1일에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2010년이에요. 예를 들면 이미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받은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최근 1년 것만 산정해가지고 10년 전에, 2년 전에 이럴 때 전력이 있었다면 가중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그 가중 요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아예 소의 이익을 안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최근 1년간과 같은 그런 기준을 마련해놨고 그게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뒤로 와서 이런 것도 이런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집행정지 결정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집행정지 기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정지당하는 게 뒤로 많이 밀렸다면 그럼 당연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는 걸로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역시나 소의 이익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는 당연히 소의 이익을 인정해 줘야겠죠. 예를 들면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효력도 다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또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 그럴 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 취임 승인이 취소된 학교 법인의 정식 이사들이 있었는데 이미 본인들이 안 잘렸다면 채웠어야 할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원래는 소의 이익이 그 뒤에 내가 다투고자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원래 너도 안 잘릴 수는 임기가 끝났는데 네가 왜 그걸 다투려고 해? 뭐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는요, 이사와 관련된 이 민법 규정이 있는데 그 위임하거든요. 이사의 위임. 이사가 중간에 잘린다 하더라도 다음 이사가 새롭게 선임되기 전까지는 긴급한 의결권은 본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해서 직무 수행에 관한 긴급 처리권을 기존의 이사가 잘렸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터잡아 후임 정식 이사들까지도 선임할 수 있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비록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얘도 읽어보면 뭐 충분히 다 이해된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원칙상은 소의 이익이 없겠죠. 내가 취소 소송에서 이겨봤자 원상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소의 이익이 있어요? 없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이 그래도 있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두 번째는 특히 건축 허가를 내가 다투고 싶어요. 누군가 건물을 세우는데 내가 그 옆집이나 되겠죠? 이 건물 허가를 세우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내준 게 도대체 누구냐? 그 건축 허가 내가 취소시키고 싶다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계속 중에 건물이 다 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축 허가를 취소시킨다고 해서 지어진 건물을 다 부서뜨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뭐랄까요, 공산주의 같은 데서나 그렇게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끝나기 전에, 특히나 2심인 사실심 변론 종결일 전에 이미 건축이 완료돼 버렸다면 내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다 부술 수 없죠. 즉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소의 이익이 이제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 의결 취소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임기가 이미 끝났어요. 앞에 그 이사들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럼 임기가 끝났으면 내가 지방의회에서 제명당한 의회 의원인데 그게 억울해서 취소 소송에서 취소가 됐다고 한들 지방의원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내가 당선되고 몇 년 뒤면 당연히 그 직이 없어져서 다시 재당선돼야지, 재선이 돼야지만이 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럼 내가 취소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선거에서 다시 돼야지 내가 의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원래는 소의 이익이 없겠죠. 하지만 제명 의결 시부터 내 임기 끝날 때까지 내가 이제 제명됐기 때문에 월급이나 이런 걸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의원직이 되살아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월정 수당, 월급 같은 거를 그 사이에 못 받는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 소송으로 그 억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쭉쭉 넘어가고요. 밑에도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KBS 사장도 방금 마찬가지예요. 지방의회 의원이랑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죠? 내가 해임됐다면 해임 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못 받았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런 프로세스들이에요. 이걸 제재적 가중처벌 기준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직위 해제를 당했는데 직위 해제 효력이 이제 끝나긴 했어요. 하지만 직위 해제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나중에 내가 승진을 못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그 직위 해제 처분을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쭉쭉 있고요. 역시나 임금 내용 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가 됐고요.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이제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는데 이 각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또 다른 일련의 절차나 처분이 행해진다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이고 내용이 되게 어려운데요.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논리는. 자, 그 다음 빨간색. 우리 군대 관련된 내용으로 이런 애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헷갈리기 때문에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현역 입영 대상자인데 내가 현역 입영 통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다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현역 입영 통지 처분을 받고 그 기한 내에 입대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일단 현실적으로 입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했죠. 현실적으로는 그냥 끌려갔다. 현실적으로 끌려갔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군대에 들어가서라도 이 현역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해 줘야겠죠. 왜냐? 그 인정 안 해주면 더 이상 아예 다투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냐? 입영 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끌려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에서 끌려가 있다 하더라도 변호인이나 가족이 밖에서 입영 통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기게 된다면 중간에 이제 군대에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영을 했다. 끌려갔다. 소의 이익 인정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모병에 지원해가지고 자진 입대를 했어요. 이분은 아까랑 상황이 좀 다르죠? 본인이 자진 입대했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다툴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 공익근무요원이 소집 해제라는 거는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이렇게 모았는데 소집했는데 소집을 해제한다는 건 이제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소집 해제를 신청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본인이 소집 해제 신청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일을 안 하면 되는데
그냥 계속 근무를 해가지고 복무를 하다가 이제 뭐 2년이면 2년 복무 만료가 돼버렸어요. 그럼 복무 만료되면 당연히 소집 해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무 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 해제 처분을 받았다면 기존에 본인이 소집 해제 신청을 했을 때 거부된 거를 다툴 이유가 있어요? 없죠. 이미 본인이 일을 다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국가에서 부르지도 않는데 기존에 나 해제 신청해 주세요. 아니야, 너 더 일해. 라고 했던 그 거부 처분을 다툴 이익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군대 관련된 현역, 공익, 판례 3개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험에 불합격 처분했는데 다음 해에 시험을 합격해버렸다. 그럼 그 전에 내가 불합격 처분한 거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소득 금액 변동 통지 있죠?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사장한테 하냐, 직원한테 하냐. 사장은 이제 또 회사가 될 수 있겠죠? 그거가 좀 더 중요한 판례인데, 그거랑 관련된 판례로서 사장 또는 회사한테 한 건 맞아요. 처분성은 있죠? 그죠? 직원한테 한 건 없지만. 근데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해가지고 변동 통지를 했는데,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건 내리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변동 통지는 맞아요. 근데 변동이 안 됐어, 결론적으로. 그럴 때는 다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금액이 똑같은데 뭐하러 다투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권리 침해 상태가 없어졌을 때도 당연히 소의 이익이 없죠. 권리 침해 상태가 없어졌는데 뭐하러 다투겠어요? 그 내용들을 원칙부터 보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이번 판례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퇴학 처분을 받은 이유는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사고에 휘말렸다거나 본인이 특별히 잘못했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퇴학 처분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이 나중에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행정청에서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검정고시를 이미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고등학교 퇴학 처리를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죠. 왜냐? 나는 예전에 잘못한 게 없는데 퇴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투고 싶어서 이 퇴학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럼 지금 피고가 말하는 퇴학 처분 취소의 목적과 원고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퇴학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액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소액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쭉쭉 넘어가고요. 원래는 권리 침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원칙은 소의 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바로 원칙만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예외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권리 침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는 그 자체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애들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판례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닌 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이런 판례들도 제가 열심히 설명을 기본 강의 때 드렸습니다. 그죠? 표까지 가져와가지고 설립 인가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전 고시까지 다 나왔다면은 이거를 다 나왔음에도 뭐 이런 이유 중에 하나를 이유로 이걸 날려버리면 사회적으로 너무 큰 파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익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죠. 이건 아까 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여기서 관련 내용들이 쭉쭉 제가 그 과정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설립 인가. 설립 결의는 인가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 최종적인 인가를 가지고 다투라 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들도 판례에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읽거나 아니면 OX 문제집이 나오면 그때 보시는 게 훨씬 더 지금 효율적입니다.
일단 피고 적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봤던 게 이제 소의 이익이었다면은 이제 당사자 적격 중에 피고 적격, 원고 적격은 배웠죠, 우리가. 자, 피고 적격은 당연히 그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그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처분청, 행정청. 근데 간혹 여러분들에게 낚시 문제로 국가나 지자체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로 되는 경우도 있었죠. 어디였어요? 국가 배상에서. 그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시험에 간혹 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처분을 한 행정청, 이게 피고 적격입니다. 우리 취소 소송에서는 이런 내용들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권한을 승계했다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특별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인데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불이익한 처분, 징계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받았다, 파면을 받았다. 그럴 때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그 소속되어 있는 부처의 장관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고 또 선거 관련돼 있어서는 총장님들이 피고, 그리고 법원 관련돼 있을 때는 처장님들이 피고, 이렇게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이런 내용들도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쭉쭉 보고 넘어가죠. 그 다음 이제 합의제 행정청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위원회 이런 데 있었죠.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원칙은 당연히 그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시도인사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원회의 장이 피고가 된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역시나 임사위원장님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했을 때에는 누가 피고가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어떤 처분을 했다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그 처분을 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내부 위임이라 그래가지고 단순히 내부적으로 권한을 줬지 너보고 네 이름으로 처분을 하라는 건 아니었다. 그게 바로 이제 내부 위임의 개념이었죠. 자, 그럴 때에는 당연히 처분청을 처분할 때에도 위임을 받은 처분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내부 위임이니까. 정상 위임이 앞에서 봤다면 이건 내부 위임입니다. 그럴 땐 당연히 위임을 했던 그 위의 상위 행정청 이름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피고 적격 역시도 그 위임을 한 청이 피고가 되겠죠. 왜냐? 처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처분을 내린 그 피고 행정청, 그 청을 당연히 그 행정청이 나한테 처분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그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위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청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단순 내부 위임으로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내부 위임인지 그냥 위임인지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 자기 이름으로 한 그 수임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판례들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논리만 이해할 줄 아시면 다 맞출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위임이 아니라 대리입니다. 대리는 말 그대로 이 행정청을 대신해서 그냥 제가 처분 내리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단순 대리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이겠어요? 현명이란 거는 이 사람 대신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현명입니다. 당연히 피대리 행정청, 이 사람 대신해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피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대리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피고가 되고요. 근데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청이 실제로는 이 A 행정청을 대리해서 한 B 행정청인데 그런 말이 전혀 없이 그냥 B 행정청 명의로 처분을 내렸어요. 그럼 당연히 B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왜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얘가 A를 대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대리기관,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한 그 대리기관인 B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시 다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애들이 어렵게 나온다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관계를 안 밝혔어요. 그렇죠? 현명은 안 했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은 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해서 이 B 행정청이 A 행정청을 대신해서 처분을 내린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피대리 행정청을 피고로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알고 있었으니까.
현명은 안 했으나 행정청이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은 원래 처분청으로 되었어야 될 그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될 수 없지만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장 선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또 처분적 조례, 원래는 조례 자체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안 됐었죠. 근데 우리 대상적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조례 내용 자체가 곧바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되는데 그럴 때에는 조례가 원래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공포는 누가 해요? 지자체장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소송의 대상이 됐을 때에는 피고가 누가 돼야 된다? 지자체장이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내용일 때에는 교육감이 공포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이런 형광펜들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공법인 같은 경우도 공법인이나 공무수탁 사인이 그 자체로 행정청이 되기 때문에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올해 2022년도 이제 내년 넘어가면 이제 작년이 되겠네요. 어찌됐건 시험에서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 자체가 피고 행정청의 기능을 행정청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고 적격이 있다라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도 피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게 여기서 뭐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처분청과 통지한 행정청이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이것 저희가 통지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그 처분을 하는 건데 저희가 통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실질적인 처분청이에요? 그 위에서 실제 처분을 한 행정청이죠. 통지한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피고를 바꾸는 내용들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도록 하죠.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그리고 권한 승계가 됐을 때 피고가 바뀌었을 때 이런 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꿀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본인이 원고가 신청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해가지고 피고를 바꿔서 소송을 진행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바로 피고가 잘못했다고 각하하는 것은 위법한 판단이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 성명권이 뭔지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권한 승계됐을 때에는 원고가 신청을 해도 되고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소급 변경됐을 때에도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에 피고를 바꾸는 거는 2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가능합니다. 4실심 변론 종결시 3심 가서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효과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본다. 뭐를?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만. 그거에 대한 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다음 쭉쭉 넘어가죠. 그다음 이제 제소 기간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소 기간. 제소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의 제한을 둔 게 바로 제소 기간이었죠. 관련 규정에서는 처분 등이 있음을 원고가 알았다면, 민원인이 알았다면 그날부터 90일. 근데 내가 몰랐다. 그럼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가는 거고 두 개 중에 이 90일은 불변 기간이라 그래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무조건 픽스된 기간입니다. 내가 무조건 알았으면 무조건 90일이에요.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몰랐다면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특별한 중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년이 넘어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2항은 불변 기간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고요.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그대로 각하된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불변 기간 방금 설명드렸고 그 내용 중에 여기 나와 있고 여기서 90일이냐 1년이냐 이거 포인트고요. 행정심판이랑 다르죠? 행정심판은 이 밑에가 1년이 아니고 180일이지 않습니까? 90일, 1년. 이건 소송. 90일, 180일, 심판. 숫자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지나가도 끝납니다. 두 개 다 지나가야 충족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 제소기간이라는 거는 본인에게 불이익한 뭔가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라. 너무 길게 늘어뜨리지 마라. 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지나가면 그냥 끝난다. 라는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을 때를 먼저 가정해서 쭉쭉 넘어가자면 처분이 있었으면 현실적으로 안나를 의미하지 그 처분이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를 인식하는 걸로 90일의 기산점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처분을 오늘 받았으면 그 처분이 나한테 처음에 한 50일 동안은 내가 처분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고 50일 지나서야지 내가 나한테 내린 처분이 잘못됐네, 위법하네, 그럼 51일부터 기산을 하냐? 아닙니다. 처분이 있었으면 본인이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를 그날부터 바로 알아서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송달됐으면 다 본인이 송달 정상적으로 됐다면 알았다고 보는 거죠.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송달 받기 전에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미리 좀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 기준으로 보진 않습니다. 무조건 정상적인 송달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 이것도 좀 시험에 최근에 좀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판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행정심판법에는 나중에 행정심판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 심판법에는 그 기간을 잘못 알려줬으면은 행정심판을 원래 90일, 180일 했죠. 그 기간 좀 늦었다 하더라도 잘못 알려진 기간 내에만 제기했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행정심판으로 봐줍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안 됩니다. 왜냐? 행정소송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행정심판법에만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오고지라고 한다 했죠? 잘못 알려줬다. 오고지.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고시공고인데 불특정인에게 고시공고했을 때에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다고 봐서 그걸 다 그날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랑 관련되어 있는 고시나 공고는 본인이 당연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90일로 봐버리고요. 관련된 판례가 이겁니다. 이번엔 특정인한테 어떤 처분을 했을 때는 당연히 송달된다 이제 안다는 게 바로 앞 페이지에서 봤다면 송달이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공고 또는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를 따져가지고 그때부터 90일을 보겠다라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처분이 있음을 몰랐대요. 그럴 때는 그냥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있었던 날이란 것은 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면은 일단 처분의 효력이 생기죠. 도달이 됐으면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방금 봤잖아요. 근데 공시송달 같은 경우는 송달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관련 행정청에서 정해진,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은 어떤 그 인터넷 게시판이라든가 또 신문 같은 데에 그 내용을 알림으로써 그 사람이 어디서든지 이걸 볼 수 있겠지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송달이 안 된다고 그럼 그 처분의 효력이 그냥 아예 안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 바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1년을 기산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불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이 넘어가도 객관적으로 사유가 좋으면, 정당하면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아까 그다음 문구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행정심판의 결과가 바로 재결이죠.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렇죠? 재결서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재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기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이나 특별 행정심판을 모두 다 의미한다라는 내용. 자, 근데 재결서 정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재결서 정본을 받으면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1년으로 다 제기가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이렇게 인용이나 기각 재결을 받아야지 그 재결서 송달 기준으로 보지, 처음부터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거나 소송도 지났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당연히 부적법 각하되는 재결을 받겠죠. 그러면 어쨌든 재결을 받았네요. 그럼 당연히 나는 재결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취소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예초부터 아예 각하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데 행정청이 잘못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그 민원인이 되게 억울해지겠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다면은 그때부터 기산해가지고 취소소송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근데 만약에 이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본인이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심판을 제기했다면 그럴 때는 또 안 해줍니다. 제소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외의 예외는 포인트가 이미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한 후에 행정청에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려줬다 한들 그거는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요 느낌대로 잘 기억하시고요.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재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면 된다라는 내용. 제3자 행정행위, 제3자 같은 경우도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면 당연히 소송이 제기 가능하고요. 제3자이기 때문에 처분을 직접 송달받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1년이 경과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에게 불이익한 다른 사람의 처분을 알지 못했다면 1년이 넘더라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위로든지 본인이 그 처분이 있었으면 알았다면 다시 앞날로 가서 90일로 가야겠죠. 왜냐, 이거는 불변기간이고 얘는 불변기간이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내용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 소변경으로 인해서 제소기간은 어떻게 될 수 있냐. 소송 종류가 바뀌면은 처음에 그냥 소 제기했을 때 제소기간 지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청구 취지를 바꿨다. 청구 취지라는 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처음에 제기한 거는 소취하가 되고 뒤에 청구 취지를 바꿨잖아요. 바꾼 날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이후에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취지를 추가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 그럴 때는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기준으로 그냥 제소기간을 지켰으면 뒤에 청구 취지를 바꿨다 하더라도 오케이로 봐주겠다라는 예외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과 예외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도 여러분들 쭉쭉 보시면 되고 별다른 문제가 아니어서 오기 때문에 바꿨다. 이럴 때는 원래 소송 제기했을 때 제소기간 지켰으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 병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쭉쭉 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별로 아니고요. 이런 애들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애들도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변경명령 처분이 바뀌었어요. 재결 받아가지고 당연히 재결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그리고 송달 못 받았으면 1년 그 규정이 그대로 가고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단순 이의신청이 있고 이름만 이의신청이지 행정심판이 이의신청이 있겠죠. 그것만 잘 구분해서 가시면 되고 조세심판에서 이제 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로 볼 수 있는데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면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자체로 바로 기산이 되는 게 아니라 재조사 결정이 나면 무조건 행정청에서 후속 처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냥 기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재조사 결정,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된다. 이런 시험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 처분은 거부 처분 자체마다 별도로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제소 기간도 각각 별도로 따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제소 기간 같은 경우는 항당민계에서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당사자 소송에 관해서 따로 법령에 이럴 때는 이전에 해야 돼요 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고요. 이제 취무부만 봤을 때 항고소송 안에서는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너무나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제소기간의 규정을 두진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우리나라는 앞에 문장이 중요하다, 뒤에 문장이 중요하다, 뒤에 문장이 중요하다. 당연 무효를 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소 소송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소기간 지켜야 됩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소기간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처분이 있었음을 아는 날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즉 처분 자체가 있어야지 제소기간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취소 소송, 그 소송으로 갈 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 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는 거는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그게 바로 위에 거고, 아래 거는 행정심판을 안 거쳤다면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심 절차로 갈게요. 전심 절차는 당대의 재정관 중에 전인데요. 바로 행정심판을 거치고 와야 되냐 아니면 안 거치고 와도 되냐의 문제입니다. 방금 제소기간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그 이후의 제소기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봤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냐 안 거쳐야 되냐 문제로 가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임의적입니다. 즉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냐? 아니에요. 거치지 않아도 바로 행정소송 갈 수 있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을 거치고 와서도 본인이 불만족스럽다. 그럴 때는 소송으로 가라 라고 해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애들이 이런 애들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원처분주의냐 재결주의냐 공부하면서 잠깐 봤던 애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재결주의라고 무조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쭉쭉 읽어보시면 이런 애들은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봤던 재결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원처분주의랑 다시 넘어왔고요. 그 다음 이제 예외의 완화라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행정심판의 그 결정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당연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동종사건에 관해서 제기한 적이 있으면 동종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또 할 필요 없이 그냥 소송 들어와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내용이 자주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걸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심판을 그럼 거쳤냐 안 거쳤냐를 충족하는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보면요. 원래 원칙은 취소소송 제기 당시에 이미 거치고 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지 않았으면 각하되는 게 원칙. 하지만 보통은 급한 경우에는 심판이랑 소송을 같이 제기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인 2심 종결 전까지 어찌됐건 제기를 했거나 제기를 해가지고 재결을 받아왔다면 그럴 때면은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건 아까 앞에서 봤던 겁니다. 적법한 심판 청구를 내가 제기를 했는데 각하를 당했어요. 되게 억울하죠? 그럴 때는 행정심판을 거친 걸로 봅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하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실수로 본안에 대한 기각 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각하당했어야겠죠? 행정심판도. 근데 그거를 잘못 봐가지고 그냥 본안 판단해가지고 그냥 기각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거는 행정심판을 잘 거친 것도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들이 있고요. 역시나 적용 범위는 당사자 소송은 전심 거쳐는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확인 소송 아까 봤죠? 일단 안 되지만 적용하지 않지만 행정심판 거치고 와야 되는지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당연 무효를 의미하는 그 의미에서 취소소송을 구한다는 건 취소소송의 요건을 다 거쳐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필요적 행정심판을 거치고 와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이제 관할로 갑니다, 여러분. 당대의 재정관에서 관입니다. 관. 여기도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피고가 누구였어요? 행정청이었죠. 그 행정청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가면 되고요. 이 밑에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게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는 1호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할 때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련되어 있는 처분이다. 그럴 때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것만 알면 이 부분 다 끝난 거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볼게요. 쭉쭉 넘어가고요. 아까 봤던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게 다 임의적입니다. 반드시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원래 기본적으로 행정청,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해도 되고 또는 이럴 땐 여기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는 원래 기존 관할 없어지고 여기로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단독이 있고 세 분이서, 단독 관할은 판사님 한 분이 재판하는 거. 근데 합의는 세 분이 하는 거. 행정소송은 세 분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내용들 3심제, 1심은 어디, 2심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관할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은 바로바로 패스합니다. 눈으로만 쭉쭉 보시면 되고요. 이송병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넘어가죠. 자, 그리고 관련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는 이 판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열심히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이대로 암기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청구도 하고요. 취소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효인과 동시에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무효면 무효, 취소면 취소죠.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효 확인 청구도 하고 싶고 취소 청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동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청구는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주의적, 예비적은 이거 되면은 이걸로 끝내주시고 이거 안 되면 예비적 요것도 검토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적, 예비적으로만 병합이 가능하지 선택적 청구 또는 단순 병합은 아예 안 됩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병합할 수는 없다는 게 바로 이 판례 문구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제가 설명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본 강의 때 바로 넘어가죠. 자, 이러한 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병합 내용들, 이 판례도 여러분들이 문구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병합이 됐는데 취소 소송이랑 부당이득 반환 소송, 원래는 민사한테 끌고 온 겁니다. 병합시킨 겁니다. 그거를 두 개 같이 병합시켜서 판단할 때 그 소송 절차에서 그 판결에 의해서 방해 처분이 취소만 되면 되지.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이 돼야지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져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합이 됐으면 당연히 하나의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거지 원래는 처분의 취소가 되고 그 취소가 항소도 안 하고 재판이 끝나면 확정이 돼야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합이 돼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될 필요는 따지진 않고 그냥 그 재판에서 취소도 시키고 부당이득도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판례가 이 판례였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취소 소송의 소송 참가와 소의 변경에서는 소송 참가는 하프 강의 때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 없고요. 이 왼쪽에 있는 제3자의 소송 참가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한번 눈으로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프 강의 때는 좀 간단하게 보시고 혹시 지금 시험 목전인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안 봐도 되는 원점이긴 합니다. OX 문제집 통해서만 복습하십시오. 쭉쭉 넘어가고요. 다음 소의 변경 같은 경우도 간단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갑자기 청구를 바꾸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소 종류의 변경이 있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있는데 왼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중요한 거. 자, 소 종류를 바꾸고 싶어요, 원고가. 그럴 때는 종류를 어떤 종류에서 어떤 종류로 바꿀 수 있냐? 그게 바로 적용 범위 부분인데요. 보시면 항당 안에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항당 안에서. 그래서 취소를 무효로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내부적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는 취소를 하다가 당사자로도 바꿀 수 있고 당사자에서 이쪽으로 넘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적용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소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2심 변론 전, 3심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잘 기억하시고 또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지만이 소 종류가 바뀌지 법원이 직권으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소 종류를 바꾸면 종전의 소를 제기한 때 제소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우리 앞에 제소 기간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옛날에 제기했던 것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패스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좀 범위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시간은 딱 1시간 정도 채운 것 같은데
그 범위가 많고 봐야 될 판례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복습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고, OX 문제집에서도 평소보다는 저랑 같이 풀어볼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보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재서 혼자 풀어보고 오시라는 말씀 또 드리고, 오늘 내용 복습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